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른 주주님의 이야기 들으면서도 거기서도 아마 얻어가는 게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또 제가 생각하는 내 집 마련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기적으로 제가 그냥 시간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이제 상담을 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내 집 마련 상담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담인데, 상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택지를 분양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부터 시작해서 주제는 다양하거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 많으니까. 근데 최근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절반 이상은 내 집 마련이 고민이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그래서 야, 지금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시즌인 것 같다, 이 생각을 저도 많이 하고는 있어요. 인간 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투자를 이렇게 뭐 교육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물어보는 질문이 내 집 마련이다. 그러면 내 집 마련 실거주 거래가 늘어나겠구나. 당연히 그 인간 지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빠르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찾아오신 분들이 갖고 왔던 그 고민들이었어요. 3억 아파트 실거주, 지금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수원에서 이걸 팔고 조금 더 좋은 곳으로 오고 싶다, 뭐 그런 거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 3억을 팔았을 때 서울에 어디까지 갈 수 있냐 했을 때 제가 제시했던 것들은 야,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해야 되는데 6억 정도로 내 집 마련 하고 싶습니다 라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아파트를 30개를 갖고 왔더라고요. 각 구별로 막 다 들고 왔어요. 자기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와, 보통 한 4, 5개 들고 오거든요. 근데 그냥 다 갖고 왔더라고요. 막 손에 보이는 거를 밑도 끝도 없이.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탁탁탁탁 쳐주고, 거기서 이제 입지를 우선시 해가지고 각각 하나씩 해가지고, 이건 비슷하니까 고민해 보셔라. 너가 이제 위치라든지 회사라든지 그 위치가 중요하긴 하잖아요. 비슷하다고 하면 뭐 회사가 왼쪽에 있으면 왼쪽 거 하면 되니까, 비슷하다면. 그래서 비슷한 걸 도출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선 검토해 보셔라, 이렇게 좀 이야기도 좀 해줬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지방에 있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지산도 안에 있었는데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 비과세를 받아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13억 정도를 모아가지고 서울에 제일 좋은 거 뭐 하나 사고 싶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뭐 정리하려면은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기존 게 수익이 많이 났다 보니까 그 비과세가 너무 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요거 딱 내년에 팔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황 보고 또 판단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뭐 케이스는 많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 집 마련에 거의 전 재산을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감정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하면서도 조언을 거의 구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어때요? 조언을 구할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오히려 반대하는 경우가 많겠죠. 뭐 산다고 했을 때. 그게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뭐 세무 같은 경우는 한 뭐 10만 원에서 많게는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면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세금 어떻게 될까요? 상담받을 수 있는 루트가 쫙 있거든요. 전국에 그 수많은 세무사들이 있고. 그 정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집 마련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중개소 가가지고 뭐 이게 뭐 강동구 가서 지금 뭐 아파트 지금 뭐 사도 괜찮을까요? 뭐 그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물건 중개해주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뭐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조금 요약을 해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내 집 마련을 잘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나의 상황을 잘 알아야 돼요. 객관적으로. 두 번째는 뭐냐면 적인데, 이 적이 나가 아닌 적은 부동산이죠. 이 부동산을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내 상황을 직시하는 게 필요한데 사람들은 돈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를 딱 살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한 5억 정도의 자금을 모아가지고 진짜 서울에 똘똘한 거 하나 살려면 뭐 실거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냥 사둘 수도 있을 텐데, 전세 끼고. 만약에 전세 끼인다는 말은 내가 5억이 있으면 아마 이 사람은 10억짜리 집을 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딱 50% 전세가율 해가지고 사둘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한 1년쯤 지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나갈 수 있긴 하죠. 근데 하필이면 그때 바로 옆에 뭐가 입주가 있었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세가가 조금이라도 내려올 확률이 높겠죠. 그럼 그거에 대한 이 가용 자금이 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충분히 전세 가격이 20%까지는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샀다, 내가 5억의 갭이다, 그러면 그 5억의 20%, 한 1억 정도는 최소 여유 자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 전세 5억짜리가 4억이 될 수 있거든요. 그 이상 내려가는 일은 뭐 많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 자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방금 아까 예시로 들어드렸던 이런 거죠. 전세가 5억, 투자금 5억이라고 하면 이게 이 정도는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5억에서 4억 정도는. 물론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3억짜리가 전세 3억이 한 6천만 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더 큰 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고. 그래서 무조건 퍼센테이지로 금액을 정해두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실거주하는 경우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내가 10억짜리 집에 가서 대출을 5억을 한 다음에 내 돈 5억을 들어가 산다. 역전세가 없잖아요. 그 경우는 고려할 게 내가 이 이자를 잘 감당할 수 있는지만 고려하면 되겠죠. 그쵸? 뭐 이런 식이겠죠.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대출을 5억을 하고 금리가 만약 4%다. 그럼 월 이자가 166만 원인데 이 금액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느냐. 만약에 내 소득이 200만 원인데 이걸 하면 될까요? 그거 너무 무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 300, 400, 500 얼마 정도가 과연 적정 수준이냐. 제가 생각하는 적정 수준은 내 소득의 한 4분의 1 정도가 이자로 나가는 거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월 이자 곱하기 4가 내 소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25%니까. 그러면 166만 원 곱하기 4 하면 얼마죠? 그쵸. 그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 정도면 핸들링 가능하다. 이렇게 그냥 보는 거죠. 지금도 사실 이것저것 계산해보면 뭐가 이렇게 나가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맞죠? 꼼꼼하게 적어보신 분 있잖아요. 저도 한번 적어보면 뭐야 우리 왜 이렇게 많이 써? 막 이런 게 있어요. 그 줄일 수 있는 게 없는데 거의 막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더 올라간다? 그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분명히 나중에 또 갈아타기까지 고려하실 거거든요. 내 집 마련은 저는 주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래 견딜 수 있는 체력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을 샀다가 1년 뒤에 무조건 팔아야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생각하고 내 집 마련 하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들어가면은 샀으면 최소한 5년, 좀 길게는 뭐 10년 이 정도 기간을 바라보고 진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내가 견딜 수 있는 체력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5년, 10년을 생각했을 때 이게 지금은 이제 하락기를 지나서 조금 이게 반등이 오고 있는데 내가 사고 나면 계속 상승만 하는 일만 벌어질까요? 분명히 아닐 거거든요. 상승하는 기간 당연히 있을 거고 그 사이에 또 조정을 받는 기간이 저는 무조건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순간이 왔을 때도 버틸 수 있는 이 마음가짐도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샀을 때 얼마 정도 올라야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금액적인 기준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내 돈을 거금을 들여가지고 막 대출까지 해가지고 샀는데 5년 뒤에 얼마가 올라 있어야 만족을 할까요? 에그 포테이토 주주님은 10억을 주고 만약에 내 집만 했어요. 서울에 5년 정도 지났을 때 10억짜리가 매가가 얼마 정도 돼 있어야 만족하시겠어요? 13억이면 만족. 야, 송이조 주주님은요? 한 20억은 돼야 되지 않아요? 내가 대출도 하고 뭐 했는데 아닌가요? 너무 과한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차님 주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오르면 좋긴 한데 그래도 적정 금액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내가 적당히 만족할 수준. 이 정도면 그래도 기분이 나쁘지 않겠네. 50%. 그럼 15억? 네. 5년 만에 15억. 나는 누구 주주님 어때요? 30%? 30%? 그럼 13억이네. 그렇죠. 합리적이네. 은행이자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30%가 되면 은행 이자보다 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30%? 5년 동안이면 사실 연간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연 평균은 사실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0%에서 5를 나누면 6%네. 은행 이자보다 높네요. 확실히 높네요. 1.5배 뭐 이상은 되네요. 부디님 어때요? 얼마? 50% 올라요. 아, 그럼 이제 안 올라가면 이제 엄청 불행해지는 거네요. 샀는데 내 기준을 이 정도로 딱 잡았는데 안 되면 이제 무조건 우울하잖아요. 내가 실패한 투자를 한 것 같고. 야, 내 집 마련 진짜 빡센데요. 너무 빡센데. 너무 피곤해지겠는데요. 삶이. 내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잘 거주하고 있고 내가 원했던 집을 마련했는데 사실은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올라가고 있고 은행 이자보다 올라가고 있다면 사실은 뭐가 그렇게 불행한 일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거든요. 물론 많이 오르면야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근데 그 기준 자체가 너무 높으면 그 기준 이꼬르 불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른 아파트들만 쳐다보고 있겠죠. 내 거는 왜 이거밖에 안 올랐어? 맞잖아요. 지금 이 아파트가 잠실 S입니다. 잠실 S예요. 그 유명한 33평이 우리가 이걸 만약에 2018년 1월 달에 샀다. 그러면 매매가가 얼마였냐면 33평이 16억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냐면 24억 합니다. 그 얼마가 올랐냐면 8억이 올랐습니다. 16억을 주고 샀는데 8억이 올랐으니까 딱 원하는 대로 딱 됐어요. 정확하게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근데 이게 이제 6년 6개월 걸린 거예요. 정확하게. 근데 물론 이거를 18년이 아니라 뭐 2009년도로 땡기면 상승 금액이 더 크겠지만 그거는 또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연평균을 따지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면 충분히 적당하게 잘 산 시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정도 시기에 샀다고 하면.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약간 좀 뭐 하락도 하고 지금 이제 반등해가지고 회복을 좀 했지만 분명히 이런 시즌이 온단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50% 상승률인데 연 평균을 따지면 정확하게 7.69%가 됩니다. 7.69%예요. 이게 높다고 생각하세요? 어때요? 지금 은행 적금 뭐 CMA 들면 3점 몇 프로 주거든요. 그것보다는 2배 높기는 합니다. 근데 드라마틱하게 막 엄청 높다는 생각 안 들지 않아요? 이게 대한민국에 이 정도 되는 입지가 됐을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률이에요. 알아요? 만약에 제가 지방에 있는 거 아무거나 들고 오면 이 수익률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내 집 마련 수준이 요 정도 됐을 때 기대치를 요 정도 가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어느 정도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금액만 봐요. 와, 8억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기간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익률도 같이 봐야 될 거고. 그래서 그냥 조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22년도에 물가 상승률 5%였고요. 23년도에는 이제 물가가 조금 이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물가가 잡히면서 3.6%,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예상치가 한국은행에서 2.6%거든요. 결국은 물가 상승률보다 한 2배 이상 했으면 사실 잘한 거 아닌가 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거보다 많이 오르면 이제 감사한 영역이라고 보는 거죠. 얘는 이제 그거보다 2배 이상 올랐으니까 감사한 영역 안에 들어오는 부동산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방금 별거 아닌 내용이지만 여러분에게 던지는 화두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내 집만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어느 정도로 기대할지 객관적인 금액과 수치로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은 저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경제적 자연이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좋은 집 하나 그냥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아, 그래요? 내 집만 하나 가지면 되지 않나요? 경제적 자유까지 얻어야 돼요. 내 집 마련을 샀는데 어떻게 경제적 자연이 되죠? 내 집 마련에서는 현금 흐름이 빵원이잖아요. 경제적 자유랑은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는 길을 가려고 하는 거라는 걸 인지를 하고 가야 돼요. 확실한 건. 보통 다 일을 하잖아요. 분명히 또 가족 중에 누가 일을 할 거고. 그랬을 때 보통은 어떠냐면 이렇죠. 5억 자가 아파트 대출이 없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정말 행복한 케이스죠. 대출 다 갚았거나. 이 사람의 그 다음 넥스트 플랜이 뭐냐면 요거예요. 지금이다. 지금 딱 흐름이 온 것 같다. 지금 이 집 정리하고 우리도 한번 갈아타게 해보자. 혹시 여기 해당하는 분 없어요? 이런 컨셉에? 다 대출이 있나요? 제 친형은 뭐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예전에 뭐 한 10년 됐으려나? 요 정도 되는 금액을 사가지고 이제 일을 하니까 맞벌이로 대출 다 갚고 대출 갚은 지 꽤 됐지.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여기 있거든요. 그렇다기에 내가 한 번씩 권유한 적을 한 5년마다 한 번 정도? 그냥 조금 뭐 갈아타기 같은 건 한번 고려 안 해봐? 요 정도가 끝이긴 한데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안 하는 이유는 내가 갈아타기 하면 대출을 해야 되잖아. 내가 대출 다 갚았는데 왜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할 필요가 없지. 그리고 이런 분도 있겠죠. 이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그냥 자기가 갈아타기를 한다는 말은 뭔가 돈 모아둔 게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집은 거주를 그대로 하고 이걸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사람도 있겠죠.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 기준으로는 5억 던지면 현금 흐름이 한 500은 나와야 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두 개 차이는 이제 극명하죠. 제가 봤을 때. 근데 보통 현실은 이렇더라고요. 5억짜리 아파트인데 대출이 3억 있고 현금이 이제 추가적으로 통장에 2억이 더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여유 자금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대출이 3억 있기 때문에 월 이자를 100만 원씩 4% 금리 했을 때 납부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의 다음 플랜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 집을 정리하면 현금이 총 얼마 나올 것 같아요? 부띠님, 이 집을 싹 다 팔아버리고 다 하면 딱 통장에 돈이 얼마 있을 것 같아요? 4억.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딱 그 다음 목표가 10억짜리 아파트를 대출 6억 해서 내 돈 4억 넣고 들어가서 월 이자 200만 원 하고 딱 갈아타게 하자. 이게 그 다음 목표거든요. 보통은. 이런 분 없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분 없어요? 지금 다 어떤 상황이죠? 자, 다 무주택자예요? 어때요? 주택이 없습니다. 아, 없어요? 아예? 진짜 없나요? 아니요, 있죠. 있죠? 네. 네. 아까 요 상황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더 크게 돌려야 되네. 네. 그래서 조그만 다람쥐통을 지금 더 큰 다람쥐통을 구해가지고 더 세게 달려야 되거든요. 이걸 유지해야 되니까 회사를 절대 그만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중에 뭐 대출 없이 현금 많은 사람은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5억짜리 살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내 집만을 갈아타게 해가지고 대출 더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답은 없는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떤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고 선택해 가야 되겠죠. 저는 내 집 마련이 한편으로는 끝없는 무한 계단 오르기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10억짜리 다음에 그 다음 뭐 하시겠어요? 15억짜리 가야죠. 그 다음엔요? 20억 가요.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요? 그 다음엔요? 그럼 최소 아이유가 사는 그 청담동 정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한 200억 넣어야 되거든요. 그 끝이 어디냐라는 거죠. 그걸 못 산다 한들 우리가 거지가 되냐? 그러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웬만하면 우리 것도 오르거든요. 그게 사실 다 욕심인 거죠.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리고 만약 그 돈을 주식을 넣으면 최소한 얘는 마이너스 현금 흐름 없어요. 신기하게도 내 집 마련은 마이너스 현금 흐름이 있더라고요. 대출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되고, 여기서 조금 삐끗나면은 막 실망하게 되고, 강의 들었는데 내 집 마련 하라 했잖아요. 원망하고. 저는 이게 다 인간이라서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내 집만을 했다고 하면 현금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영원히 이 내 집만을 갈아타기만 해가지고는 경제적 자유는 올 수가 없다. 근데 물론 내 집만은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내 집만은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게 너무 과하게 이렇게 네버 엔딩으로 가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여러분은 다람쥐 쳇바퀴에서 내려올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혹시 더 커다란 다람쥐통 찾고 있는 건 아니신가요? 만약에 찾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현명하게 찾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2부에서 조금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가볼까요? 네. 자, 현명한 내 집만을 하려면 저는 지금 현재 입지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래에 대한 변화사항도 알아야 되지만 저는 전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를 무시하고 요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그렇냐면 만약에 뭐 신도시를 접근한다. 신도시는 인프라가 없잖아요. 과거부터 아무것도 없던 곳이잖아요. 인프라가 제로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아파트 하나가 탁 입주를 했다. 근데 사실 신도시는 10년 동안 만들거든요. 그럼 첫 번째 아파트 입주했을 때 금액이 비싸면 될까요? 저렴해야 되겠죠, 당연히. 왜냐면 그 뒤에 한참 시간 걸리거든요. 그리고 뭐 백화점도 들어오고 뭐 들어오려고 되려고 하면 거의 70% 완성돼야 그때 막 상업지도 다 들어오거든요. 그 정도 인프라가 완벽하게 완성이 되면 그때는 비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맨날 옛날 신도시를 상상하면서 그래 맞아 뭐 송도 신도시, 광교 신도시 그때 처음에 정말 저렴했는데 내가 이걸 샀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간 다 무시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미래 가능성은 원래 신도시는 제로기 때문에 좋아지는 게 당연해요. 근데 구도심은 어떨까요? 구도심은 10년 전에도 거기에 다 완성이 돼 있던 상태였어요. 아파트도 있었고 상가도 그대로 있었고 변화가 진짜 1도 없는 동네가 너무 많아요. 뭐 송파구로 가든 마포로 가든 재개발 이렇게 변환된 곳 말고 그냥 완성되어 있는 동네들 가보면 변화가 진짜 없죠. 그랬을 때 그 친구들의 가치는 과거부터의 지금까지 시세가 그게 입지예요. 그걸 객관적으로 잘 평가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실제 사례들을 좀 볼까요? 저 파란 색깔, 저 초록 색깔은 동작구 사당동 초역세권에 있는 두산 위브 트레지움이라는 아파트예요. 아세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구 서울숲 대림은 지금 여기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예요. 누가 과거에 더 비쌌냐면 얘가 더 비쌌죠. 동작구였고 초역세권이었고 뭐 일자리 가깝게 갈 수 있고 그 당시에 성동구는 공장지대였고 진짜 꺼려하는 지역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시세가 역전됐어요. 제가 만약에 이 시점에 2015년 초에 내 집 마련하는데 야 성동구를 사야지 동작구가 웬 말이냐라고 얘기했으면 제가 욕먹을 쓸 거예요. 그쵸? 지금 우리가 이제 입지를 공부하고 하는 게 이거를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못 맞춰요. 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성동구가 이렇게 바뀔지 성수가 그게 알았다고 하면 제가 모든 부동산 성수 다 샀겠지. 썩은 빌라를 사더라도 여기 몰빵했겠지.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이거를 기대하고 내 집만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 이건 욕심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닌 경우는 대부분 시세가 딱 고만고만하게 가요.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역전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진짜 이건 한 1000건 중에 한 건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입지는 대부분 제가 생각했을 때 아파트 입지가 아니라 구나 또는 그 신축, 여부, 껍데기 그걸 보고 선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생각들이 편견이 되어서 내 집 마련할 때 선택을 저는 가로막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그 녀석의 가치는 이게 신도시처럼 땅 하고 생긴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구도심에 신축이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과거 시세라는 게 존재해요. 그 시세만 비교하더라도 누가 조금 더 낫겠다.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까지. 방금 전세 가격도 왼쪽이 다 높을걸요. 실사용의 가치도 높고
소유하고 싶은 가치도 더 높다라는 것들을 둘 다 판단한 다음에 뭐가 더 객관적으로 더 좋은 놈이구나 판단하고, 아 그렇지만 좋은 건 알겠지만 난 내가 직장이 이거라서 두 번째 거 할래, 이건 오케이. 근데 이걸 사면 더 많이 오를 것 같고 얘가 이거보다 더 좋은 놈이고 내 직장이 이거니까 이걸 샀는데 더 적게 올랐을 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돼요? 조금 더 이제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결국은 내 집만을 잘하려면 입지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 입지를 잘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맛있는 덩어리를 조금 이렇게 자기 스스로 지도에서 보이지 않는 덩어리를 이렇게 갈라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도 한번 띄워 볼게요. 레미안 공덕 3차가 있고 신공덕 삼성 레미안, 이름도 비슷하죠? 있어요. 지도 한번 띄워 볼게요. 여기 레미안 공덕 3차 여기 있네요. 딱 지하철역이 공덕역이 아래쪽에 있고요. 좀만 걸어서 올라가면은 이렇게 있어요. 뭐 연식이 2004년식이네요.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여기 신공덕 삼성 레미안 1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2000년이네요. 연식은 여기 조금 더 오래되긴 했지만 여기서 좀 가까운 뭐 그런 장점도 있죠. 두 개 중에 또 하나 드릴 겁니다. 어떤 거 가져가시겠어요? 신공덕인데 왜요? 여기랑 뭐 그것도 일리가 있죠. 어떠신가요? 네, 저도 똑같아요. 공덕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어때요? 신공덕. 오, 그래요? 왜요? 가봤더니 역 가깝고 생활권이랑 그 저기 이마트도 있고 상권이랑 거기 이용하기가 편하더라고요. 근데 산차 올라가는 데는 약간 올라가서 경사가 좀 있으면서 사람들이 언덕을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언덕 올라가기가 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공덕 1차 선택합니다. 주세요. 가격은 누가 비쌀까요? 네. 볼까요? 33평으로 봐주는 게 맞겠네요. 물건이 귀하다 귀해. 일단 16억 일단 찍긴 찍었고요. 이건 15억 2천까지는 좀 찍었고요. 제일 비싸게 나오는 게 15억 9천. 제일 저렴한 거는 14억 1천이니까 제외하고 중층에서는 15억 3천. 아마도 아까 옆에 있던 3차는 나오면 16억을 넘겨서 나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리고 과거 시세를 비교해보면 3차가 좀 더 비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아파트를 보는 게 아니라 입지를 사는 거잖아요. 입지를 산다는 말은 얘를 볼 게 이 덩어리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소고기랑 사 먹는데 덩어리가 있잖아요. 이 안심이면 안심, 등심이면 등심, 뭐 이 부위가 있는데 그 요만한 조각 하나 보고 이게 좋은 부위일까 맛을 볼 이게 아니잖아요. 좋은 부위는 정해져 있잖아요. 오른쪽의 부위를 보면 어때요? 여기는 아파트 밀집이죠. 완벽하게 아파트잖아요. 동네 친구들 전부 아파트 살아요. 여기 딱 갔는데 여기 집 빌라하고 섞여 있죠. 다가구랑. 학교를 갔는데 같이 어울려 가겠죠. 시장이 있을 거고. 여기가 과연 맛있는 부위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얘가 맛있는 부위거든요. 지금 마블링이 지금 빼곡하잖아요. 아파트 입구를 마블링. 그래서 여기가 맛있는 부위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을 평가를 좀 플러스를 좀 해줘야 된다. 그걸 무시하고 무조건 오른쪽 이것만 생각할 건 아니다. 이해돼요? 이 맥락이 모든 지역에 다 부합됩니다. 근데 저라면 3차를 선택하죠. 최대한 좀 오르막에서 좀 아래쪽에 있는 동을 선택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덩어리 안에서 조금 아파트 여러 개가 있을 텐데 한 덩어리 안에서도 이걸 서열화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아파트를 보다 보면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고만고만한데 뭐가 좋은 건지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다 포기하거든요. 이름도 너무 비슷해. 3차, 4차, 5차 위치도 비슷해. 이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같은 덩어리거든요. 전부 다 아까 왼쪽에 있던 위치에 다 같이 모여 있는데 거리가 약간씩만 달라요. 공덕 3차, 여기 4차, 5차. 내가 여기를 한 번도 안 가봤을 때 뭐를 사야 되냐? 일단 같은 덩어리구나. 오케이. 이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서 상품성이나 아까 뭐 옆에 있는 학교의 거리, 뭐 역하고 거리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따져주면 되겠죠. 제일 비싼 건 뭘까요? 이게 연식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5차가 연식이 제일 새 거거든요. 2011년식이고 밑에 거는 2004년식, 4차 같은 경우도 2005년식. 연식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일단 역하고 거리는 조금 애매하다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위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5차가 좀 더 비싸고요. 그 다음 이제 3차하고 4차가 있는데 연식은 비슷한데 3차가 조금 더 가까우니까 3차가 그 다음이고 마지막 꼴찌가 4차가 되고 등수가 5, 3, 4구나 이거를 빨리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혹시나 이 5차가 연식이 얘네들하고 똑같다고 했을 때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더 비쌀까? 이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동등한 입장에서 입지가 어디가 좋은지를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상품성만 좋아서 비싼 건지 정말 입지도 좋아서 비싼 건지. 근데 연식이 비슷했다고 하면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또는 역하고 가까운 3차가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있는 조건을 가지고 서열화를 하는 것들은 필요하다. 내 집 마련할 때. 왜? 아파트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집 마련할 때 요 덩어리 안에서만 결정하는 사람 잘 없죠. 왜냐면 옆 동네 막 구를 넘나들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걸 하려면 덩어리끼리 이제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덩어리 안에서 이걸 못하는데 덩어리끼리 비교하는 건 못해요. 그래서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성북구 사례예요. 지난달에 제가 분석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성북구 안에서 덩어리가 어디가 있냐면 사람들이 조금 그래도 검토하는 지역이 기름 뉴타운 쪽에 있는 기름동, 그 다음에 아파트 좀 밀집되어 있는 하월곡동, 그 다음에 종암동. 이 세 덩어리를 제일 많이 검토를 해요. 그 다음에 신축에 들어오는 뭐 장이나 이쪽 검토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죠. 근데 기축 중에서는 이게 노멀하거든요. 이랬을 때 혹시 성북구를 좀 잘 아는 분 없어요? 전무해요. 하나도 몰라요. 제가 하는 방법을 설명드려 볼게요. 기축들은요 과거 실세가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덩어리에서 좀 내가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를 픽을 합니다. 대신에 비슷한 걸 픽해야 돼요. 연식이 너무 많이 차이 나지 않는 거. 세대수는 적당하게 뭐 세대수가 뭐 100세대 이런 거 말고 한 300세대, 1000세대 사이 정도 되면서 연식도 좀 비슷한 거를 각 덩어리에서 추출을 탁탁 하는 거죠. 제가 지금 2개만 추출했네요. 기름에서 무난한, 연식은 좀 됐지만 기름 1차라고 하는 아파트와 월곡에 있는 레미안. 둘 다 레미안이에요. 동네만 달라요. 연식이 하나 2003년식, 하나 2006년식이에요. 봤을 때 결과는 뭘까요? 고만고만하잖아요. 과거에 보면 고만고만했어요. 지금도 시세가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반등이 있는 시기다 보니까 누가 더 반등됐죠? 과거에 반등을 할 때도 누가 먼저 했을까요? 비슷하지만 그 안에서도 세밀하게 보면 아, 사람들이 조금 더 선호하는 건 기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반등할 때 이거부터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올라버리면 이걸 찾죠. 이해가 돼요? 덩어리 비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품성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세대도 비슷한데 금액이 이 정도면 사실은 거의 같은 입지다. 다만 얘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그냥 평가를 하는 거죠.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하면 저는 웬만하면 기름 1차를 할 것 같아요. 2개 중에 골라야 된다면. 이것도 반등 떨어질 때도 조금 더 버티면서 떨어진 게 좀 느낌이 나네요. 종암동도 똑같이 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기름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종암하고 딱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종암에 있는 아파트는 레미안이긴 한데 세레니티인데 2009년식이거든요. 연식이 조금 더 새 거죠. 그걸 감안하고 이제 봤을 때 과거부터 세레니티가 조금 더 비쌌구나. 지금은 어떻지? 지금은 거의 같아졌네. 팩트는 뭘까? 종암이 조금 더 비싸도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분위기가 지금 침체된 상태에서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뭐 월곡이나 종암동 이런 동네보다는 그래도 성북구 하면 기름 아니야? 기름 뉴타운이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당연히 먼저 갈 거고, 그러니까 기름이 좀 더 먼저 반등을 했을 거고, 그래서 시세가 같아지는 순간들은 요 정도 순간들은 얼마든지 올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내 집만은 어떤 거 할 것이냐. 요거 같아졌다고 해서 굳이 종합으로 갈 수준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이게 만약 격차가 이렇게 벌어졌다? 그럼 저는 당연히 벌어진 걸 가죠.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안 벌어지느냐? 너무 옆 동네잖아요. 이 사람들 다 알아. 이 부동산, 저 동네 부동산 다 알아. 여기 지금 2억 하는데 여기 당연히 2억 해야죠. 여기 5억 하면 5억 해야죠.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지역이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는 부산에 관한 서울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액이 원래 같은 놈인데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들이 많이 오죠. 그런 경우는 객관적으로 얘가 저평가돼 있네 하고 선택할 수 있죠. 근데 같은 권역 안에서는 서울에서는 그렇게 저평가된 걸 찾는 게 잘 안 와요.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름을 선택해도 무난하다. 근데 종합을 선택해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가치를 봤을 때. 그리고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종합에는 이게 동북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역세권이 되거든요. 기름은 제자리인데. 그래서 여기다 점수를 한 1점 정도 더 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현재 가치가 70%, 미래 가치를 한 30%, 현재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래프 눈에 잘 안 들어오면 저는 무조건 손을 써요. 무식하게. 쓰면 더 잘 보여요. 자, 기름 1차 2003년, 종합 레미안 2009년, 월곡 레미안 2006년, 세대수, 평형 다 24평으로 딱 하고 8억, 5억, 갭 3억, 8.4억, 5억, 3.4, 7억 2천, 4억, 3.2. 자, 그럼 객관적으로 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입지가 누가 좋았어요? 기름이었잖아요. 입지가 좋은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요? 여기 있는 아파트 사는 거랑 저희 반포에 있는 거 사는 거랑 투자금이 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반포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는 입지가 좋기 때문에 당연한 거거든요. 투자 금액이 얘가 입지가 좀 적게 들어간다? 그러면 얘는 탈락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바로 탈락이죠. 요거는 이제 고민해 볼 만한데, 야, 4천 차이면은 이걸 선택해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금액적으로는 얘도 약간 저평가 된 건 있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고 있나요? 손을 써보면 더 직관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얘가 8억 4천이면 사실 얘가 전세가 좀 더 올라와 줘야 되는데, 같은 이유는 그만큼 사용에 대한 가치는 비슷하다는 소리예요. 이거보다 얘가 사용 가치가 더 높다는 거지, 어찌 보면. 매가 대비. 그래서 기름 참 무난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좁혀진다는 거예요. 성북구에서 다 좁혀드린 거예요. 이해가 돼요? 덩어리, 제일 중요한 구축 덩어리 3개를 제가 딱 이미 다 질러버렸고, 나머지 덩어리 왜 안 넣었을까요? 그 덩어리가 맛이 없는 덩어리거든요. 아파트로만 밀집되어 있지 않거든요. 다른 동네는 다 그냥 굳이 왜 봐야 되지 패스를 해준 거예요. 레몬님, 그럼 아파트로 밀집되지 않은 동네는 혹시 아는 동네 있어요? 그 거주지에서 인근 뭐 어떤 곳이라도, 뭐 어떤 구의 어떤 동, 아파트로만 밀집되어 있지 않고 다른 종목이랑 막 섞여 있는, 뭐 예시가 뭐 없을까요? 서울 가정이 어디요? 수원 가정이 선? 수원동이에요. 천암동? 아, 광동구. 용산구 후암동. 아, 후암동. 네. 거기는 주택가가 더 많기도 하죠. 거의 뭐 압도적이지. 근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 재개발 때문에 검토를 좀 해야 되는 곳이고, 그거 말고도 사실 그냥 주택가에 뭐 너무 흔해요.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도 다 마찬가지고, 아파트만 존재하지 않아요. 아파트만 존재하는 동네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저쪽, 주택은 저쪽 돼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돼 있죠. 근데 구도심에서는, 구도심인데 아파트만 진짜 완벽하게 딱 밀집되어 있다? 그 대상이 첫 번째가 반포동, 100% 아파트만 있어요. 두 번째 잠실동, 100% 아파트만 있죠. 그게 엄청난 프리미엄이에요. 그 다음에 철산동도 거의 90% 이상의 아파트만 있어요. 구도심이지만. 그래서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곳들을. 또 가볼까요? 그래서 저는 가격만 보는 건 하수고 입지를 함께 보는 게 고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요, 기름 레미안 1차가 2009년식이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 종합 레미안 이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연식이 저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8억이야? 입지가 정말 좋은 곳이구나. 제가 입지가 진짜 제일 좋은 곳이구나를 단번에 캐치해야 되거든요. 전세 가격만 봐도 얘 압도적이니까 얘가 좋은 입지고, 이거 비교했는데 연식이 딸리니까 저런 건데 연식 올려버리면 제가 최고 입지구나. 쟤를 샀을 때 손해볼 가능성이 가장 적겠구나. 입지를 제대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가격만 본 게 아니라.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잘 모르니까 뭐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평당가 높은 순, 뭐 가격 높은 순 소팅을 쭉 한 다음에 아 얘가 대장이구나, 그 다음 이거구나. 완전 다 미스죠. 사면 안 되는 덩어리가 거기 신축이라서 위에 딱 올라와 있거든요. 걔가 대장은 맞지만 금액만 봤을 때, 입지적으로 봤을 때 얘는 시간 지나면 점점 그 건물의 가치는 떨어질 거고, 토지의 가치가 올라갈 때 적게 올라가고 입지 좋은 곳이 더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뭐였죠? 기억하시나요? 네 번째까지 왔기 때문에 앞에 거 다 잊어버렸을 거거든요. 뭐요? 덩어리랑 덩어리? 나무. 이거 첫 번째. 가용할 수 있는 금액. 자, 보죠. 일단 현재 입지를 이해하는 게 1번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제가 지식을 이제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맛있는 부위를 덩어리 지을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덩어리 안에서 서열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덩어리끼리 비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가 되면 수직에서 서열화하고 수평에서 서열화한 거를 이제 믹스해야 돼요. 이렇게 성북구에서 뽑은 거, 은평구에서 뽑은 거 이렇게 쫙 믹스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이 될 때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용인에서 좋은 아파트 딱 뽑고, 뭐 또 저기 수원에서 좋은 아파트 딱 뽑았는데 뭐가 좋지 하고 딱 해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 경우보다 내가 만만한 걸 골랐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그렇지, 이거 다음에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고 그 다음에는 이거구나, 내가 하고 있는 가용자금 여기인데 뭐가 최선이구나를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수원이니까 오케이, 용인이니까 탈락, 이 개념이 아니거든요. 또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분이 상담을 했는데 과천에 있는, 조금 구축이긴 하지만 과천에 있는 아파트를 자기 내 집안을 갈아타기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안양에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갈아타기를 그냥 차라리 철산동으로 갈아타기 하거나 아니면 안양에서 또 신축 아파트로 그냥 갈아타기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과천 구축의 입지가 어느 수준인지 아세요? 물었어요. 방금 비교했던 요 다른 애들하고 대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천에 있는 아파트를 쫙 서열화시키고 이거 서열화시켜서 딱 했을 때 그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아냐라는 질문을 제가 그냥 한 건데 아무것도 당연히 모르더라고요. 결국은 과천의 입지 수준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신축이냐 구축이냐를 떠나서 만약에 과천에 09년식 딱 가져오고 안양에 09년 딱 갖고 왔을 때, 쌓았을 때 누가 더 비싸냐, 그게 진짜 계급장 다 떼고 쌓았을 때 입지예요. 그걸 먼저 알면 이게 압도적으로 가치 높다고 하면 그냥 과천을 우선으로 바라보는 게 맞거든요. 과천에 이제 만약에 대장 아파트 신축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서울에 있는 곳을 검토한다면 여러분은 어디를 검토하시겠어요? 그 느낌상. 우리 과천을 알잖아요, 대충. 과천 위치 좋은 거 알지? 과천에 대장이라고? 그걸 살 수 있는 매가로 서울에서 산다면 어느 구를 검토하시겠어요? 송파, 잠실, 또요 성동구, 용산. 막 나오네요. 제가 봤을 때는 잠실을 절대 못 사고요. 송파도 용산구도 좋은 걸 못 삽니다. 걔 입지가 아니거든요. 결론을 빨리 내드릴게요. 저는 저만의 입지 지도가 있거든요. 매매가가 보이죠? 16억 5천, 16억 15. 이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계급장 다 떼고 쌓았을 때 입지를 딱딱딱딱 서열을 이미 시켜놓은 거예요. 서열을 한 다음에 크로스를 다 한 거거든요. 했을 때 이 과천, 이 프로지오 서밋의 위치는 딱 여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위로 올라가면 마레포 정도 검토할 수 있다. 만약에 그거를 마포구로 안 가고 성동구로 간다면 레미안 그 이편한 세상 요거는 못 사고 그 밑에 연식이 조금 떨어지는 요거 정도까지는 검토해 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저는 공덕자이를 살까 고민해요. 그런 거면 왜 해요? 이거 그냥 사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요 의자에 좀 더 있다고 하면 요 위에 거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갑자기 저 고덕 그라시움 가가지고 이걸 살까 이걸 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고덕 그라시움 저 밑에 있거든요. 고덕 그라시움은 그거는 검토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왜 그거랑 비교를 하고 있죠? 이게 좋은 겁니다. 이걸 하세요. 이렇게 답이 나올 거거든요. 제가 방금 그 앞에서 드렸던 거를 한 결과물이 이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지금 성동구도 있고 지금 마포구도 있고 가천도 있고 막 섞여 있죠. 제 나름대로 마포구에서 서열을 완벽하게 다 하고 성동구 완벽하게 다 한 다음에 이걸 다 한 거예요. 입지를 다 이해한 상태에서 5천만 원 투자금 내렸을 때 난 이걸 해야 되겠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가천 프로지오 지금 전세가가 굉장히 높죠. 그만큼 실사용에 대한 가치가 있는 입지라는 소리예요.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적게 들어가죠. 만약에 두 개 중에 누가 고민하고 있다면 랭구님 서울 너무 좋잖아요. 성동구 8억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요? 7억 5천이면 저걸 살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입지를 전혀 모르면 그걸 판단을 못하면 가천은 뭐 성동구한테 잽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대화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8억을 주고 이거 살 거라면 나는 이거 살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제일 좋은 녀석이 이거거든요. 입지적으로. 그리고 그동안 전체 가격을 다 따졌을 때도 똑같은 금액 들어가면 이거 사는 게 낫는데 왜 이걸 사야 되지? 이런 거죠. 그래서 내 집 마련을 할 때 아파트가 개수가 많을 뿐이지 그 방법론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다만 그 동네별로 내가 전혀 모르는 동네를 그 덩어리를 짓고 덩어리 안에서 또 서열할 작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고 미스할 확률이 좀 높죠. 입지를 잘 모르니까. 아까 여러분 손들어서 다 틀렸잖아요. 아마 그걸 스스로 맡기면 그거를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틀린 답을 찾고 틀린 애들끼리 또 비교하고 틀린 애들끼리 비교해서 틀린 답을 찾고 결론을 내고 이거 자체가 다 틀렸는데 어떻게 이걸 하면 맞을 수 있을까요? 이해되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일단 관심 지역을 좀 추려야 되겠죠. 밑도 끝도 없이 내가 살 수 없는 지역을 다 볼 필요는 없어요. 내가 관심이 있으면서 살 수 있는 지역들을 조금 추리고 그 다음에 대장들을 가지고 이제 좀 수평 비교할 때는 좀 연식이 된 거를 비교하거나 신축기를 비교하거나 해서 같은 이제 조건으로 비교를 좀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지역 안에서도 수직 비교를 해서 아파트를 줄 세운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게 좋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믹스하는 작업들을 쭉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마 믹스는 일단 매매가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매매가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매매가 지금 현재 말고 과연 2년 전에도 이랬을까? 5년 전에도? 7년 전에도 얘가 더 비쌌을까? 똑같은 컨디션에 똑같은 연식에 뭐 2009년식까지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 여기 입지가 좋은 입지구나 이걸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내 집 마련이 이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자동차 살 때 뭐 소나타 이런 거 뭐 검토하다가 나중에는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돈을 한 2천만 원, 3천만 원 더 주다 보면 계속 올라가요. 근데 제일 좋은 거 못 산다고 해서 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게 더 중요한 거긴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뭐 지금 아니면 안 돼. 저는 이건 완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트코인 1억 찍었을 때 그때 지금 아니면 안 돼 하고 산 사람 많을 거예요. 테슬라 급등할 때 지금 아니면 안 돼 하고 산 사람 많을 거예요. 아파트도 뭐 2015년, 19년, 21년, 24년, 뭐 앞으로 30년, 35, 저는 기회는 그냥 계속 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연히 시간 지났을 때 짜장면 가격을 10년 전보다 싸게 살 수는 없죠.
물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르니까 10년, 20년보다 저렴하게 사는 건 그는 완벽하게 불가능한 거지만 그 상태가 됐을 때 적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은 저는 무조건 온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만약에 내 집 마련을 오래 한다면 저는 이렇게 조금 여러분들 고민하는 것들을 좀 깔끔하게 좀 2개로 해서 1개를 선택해 볼게요. 자, 저평가된 곳과 입지가 좋은 곳이 있다면 사람들은 막 싸게 저렴하게 뭐 타이밍 잡아가지고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저는 2번을 선택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한다면. 내 집 마련 기준이요? 아니면 투자 기준? 투자는 아니고 만약에 그냥 내가 실거주를 한다 했을 때 근데 이제 실거주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똘똘한 한 채로 해가지고 오래 보유할 거라면 그것도 사실 내 집 마련에 가까워요. 사실은 내 집 마련 자체가 주택 하나 사는 게 뭐 갭 투자를 하든 내가 뭐 들어 살든 똑같은 걸 사는 거잖아요. 똑같은 투자예요. 완벽해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투자자 포지션은 아니죠. 그냥 아파트 하나 산 거고, 투자자 포지션은 그게 아니라 얘를 기간도 훨씬 더 단축하고 훨씬 더 잽싸게 들어가고 훨씬 더 수익률, 기대 수익률도 훨씬 더 높여야 되고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 접근해야 되고 그게 투자자 포지션인 거고, 아파트를 하는 것들은 그냥 한 채 정도 사는 거는 다 내 집 마련 포지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이랬을 때 기본적으로 좀 장기 보유하고 이제 입지 좋은 걸 사는 게 저는 무난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꼭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전국의 그 입지 수준을 이해하는 건 필요하고요. 각 구가 많지만 그 구를 대표하는 아파트의 최고 평당가 정도는 머릿속에 조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지금 빨리 요약한다면 서초 강남이 좋은 건 다 알죠. 예. 그 다음 순번은 누가 돼야 됩니까? 용산하고 송파가 이제 친구를 먹어야 돼요. 그 다음이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마성으로 가줘야 돼요. 그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또 내려와 줘야 돼요. 그래서 동강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 가면 서동, 은성 이런 식으로 가줘야 돼요. 그래서 이 2개가 거의 친구예요. 이 일자리 여기 있고 오른쪽 왼쪽에 있잖아요. 이 일자리 여기 있고 오른쪽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 친구인 거예요. 이 일자리 둘 다 있는데 같은 거고, 이렇게 친구를 원래 먹어야 되는데 얘가 배신해가지고 이렇게고, 얘 2개가 친구예요. 물론 동작구에 있는 흙석에 한강이 보이는 아크로는 예외예요. 이게 너무 스페셜하거든요. 이런 거를 기준을 잡으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성동구에 있는 옆에 있는 저기 포레스트 아크로 평당 1억 넘거든요. 그러면 얘가 갑자기 얘랑 친구 돼버리는데 성동구가 강남의 친구를 말이 안 맞잖아요. 너무 스페셜하잖아요. 그거 말고 대중적인 좀 아파트를 갖고 왔을 때 이 정도 시세거든요. 그 동네 입지 수준을 판단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 썰 한번 해보죠. 송혜조님, 성북구 친구 누구라고요? 나와줘요. 빨리 나와줘야죠. 좌우. 오케이. 자, 마가소님, 성동구 친구 누구라고요? 좋습니다. 강동구 친구 누구라고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친구 다 알았잖아요. 짝도 알았고 위아래만 잘 조율을 하면 돼요. 가끔씩은 요거 비싸고 요거 비싸고 그 다음에 얘가 더 비싸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가 비싸고 얘가 비싸고 그 다음에 얘가 비싸다. 요것만 안 헷갈리면 돼요. 생각보다 성동구 마포구가 비쌉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끌어올리려면 금액을 또 많이 올려야 돼요. 조금 올리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 갈아타기의 기본은 뭐냐면 평당 한 500만 원을 끌어올리는 게 내 집 마련 갈아타기거든요. 내가 한 5천만 원짜리 살고 있으면 돈 모아가지고 평당 5,500만 원짜리로 가는 게 기본적인데, 사람들은 평당 3천만 원짜리 살다가 갑자기 7천으로 가려고 해요. 이건 내 집 마련 갈아타기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예.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생각한다면 천차만별인데요. 저는 무조건 당연히 얘를 중심으로 콤파스를 그리죠. 신기하게도 콤파스에서 벗어난 애들이 있죠. 저 위에 누가 있냐? 운정신도시 있죠. 지금 대장아파트 평당 2,200해요. 그 다음에 저기 검단 신도시 가면 평당 2,200 합니다. 장흥지구 목감에 가면 평당 2,100, 2,000 합니다. 신기하죠. 다 2,000에서 2,200 놀고 있죠. 그러니까 랭건이 검단 신도시 사야 되나요?
그 질문은 이것들 중에 하나 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 입지에 머무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대한 여기로 오려고 하면 좋죠. 요 안으로. 그리고 여기로 갈 수 있는 교통이 잘 돼 있으면 너무 좋고, 당연히 이 지역 내에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결국 수요가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된다. 그래서 다산에 있는 이거 2700이나 뭐 삼성에 있는 지쪽의 삼성이나 비슷하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 비슷하구나. 왜 일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달려가려고 하는 게 비슷하겠죠. 그럼 저 아래쪽에 있는 수지감 3500, 여기는 교통이 좀 잘 돼 있으니까 학군이 딴 데보다 좀 좋거든요. 그래서 3500 이런 것들도 입지를 이제 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산 신도시가 좋나요? 수지가 좋나요? 사실 수지가 좋지. 근데 이제 수지의 구축이랑 신축 비교하면 그때는 좀 아리까리 할 수도 있죠. 조건이 너무 많이 달라지니까. 근데 입지는 여기가 좋다라는 것들을 좀 알고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강남과의 거리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너무 신축만 따라가기보다는 구축이라 하더라도 그곳의 입지를 먼저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시를 좀 더 드려볼게요. 그러면 더 공부가 잘 될 겁니다. 역삼동에 가면 역삼 레미안이 있습니다. 구축이에요. 이것도 구축이죠. 잠실에 잠실 S가 있습니다. 어떤 거 사시겠어요? 하나 더 줄게요. 오늘 가져갈 거 많네. 자, 역삼 한 표. 자, 나 역삼이다. 강남구 역삼입니다. 폰이 한 명밖에 없어요? 나 잠실 S다. 오, 이게 몫이 많네. 희한하네. 역삼은 너무 희한한 거 아니에요? 역삼동인데. 그래프 한번 볼까요? 거의 똑같죠. 누가 더 좋은지 찾기 힘들 만큼 진짜 어려워요. 와, 이걸 뭐라고 평가해야 될까? 강남이라서 하락할 때 거래가 안 돼서 얘는 좀 버텼나? 근데 결국은 얘도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구나. 반등할 때 결국은 다 같이 올라가는구나. 별 차이가 없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그 사람 회사가 역삼동에 있대요. 두 개를 고민하고 있대요. 너는 회사 가깝게 출근하는 게 좋니? 아니면 조금 대단지에서 이렇게 놀이터 많고 뭐 한강 좀 왔다 갔다 그게 좋니? 뭐가 좋니? 그건 네 취사 선택을 해라. 네 취향대로 해라. 재테크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지금 선택이다. 이해가 돼요? 어차피 똑같이 움직여 똑같이 할 건데 네가 원하는 거주 취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면 된다. 근데 제 취향은 이거거든요. 저는 한적한 거 좋아하니까. 그건 취향에 따라 가면 된다. 근데 회사 걸어갈 수 있으면 그것도 진짜 엄청나잖아요. 바로 옆에 백화점 있고.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이걸 만들어 보면 이 두 개가 바로 딱 붙어 있어요. 이 사람이 살려고 하는 금액대 자체가 요 금액대이기 때문에 방배는 선택할 필요가 없다. 방배보다 얘가 위에 있기 때문에 돈 더 보태면 도구로 가거나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 외에 선택 대상 자체가 비교 대상군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너는 고민할 게 정말 없겠구나. 행복하겠구나. 용인에서 뭐 살까 하는 사람들은 선택지가 엄청 많아가지고 한 열 몇 개를 고민해야 되는데 진짜 해피한 케이스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는 송파였고 하나는 강남이었죠. 구 껍데기를 볼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아파트 입지만 놓고 봤을 때는 잠실이 다른 조건들이 좋은 장점이 너무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해되죠? 근데 현실은 어떠냐면 항상 이런 식이에요. 좀 심플하지 않아요. 약간 평수를 낮춰가지고 좀 더 위로 갈까? 좀 더 평수를 넓혀가지고 이리로 갈까? 이런 케이스가 많아요. 꼭 이 동네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이제 막 멘붕이 오는 거예요. 저기 뭐 광교 신도시에 24평 갈까? 아니야. 수원 구도시는 그냥 여기 뭐 33평 갈까? 뭐 이렇게 막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오늘 배웠다고 하면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어요. 답은 이거예요. 다 보이죠? 결론이 뭘 것 같아요? 도굴 렉슬이 답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굴 렉슬 24평 매매가하고 얘 매매가 누가 더 비쌀까요? 매매가만 보면 도굴 비쌀 것 같아요. 입지가 좋은 건 맞거든요. 매매가? 매매가만 보면 얘가 더 비싸요.
33평이라서. 자, 그럼 평당가는 누가 비쌀까요? 평당가요. 얘가 비싸요. 그런데 평당가를 보면 얘가 압도적으로 비싸기 때문에 얘가 입지가 좋은 게 맞죠. 근데 이걸 만약에 내가 80평을 사면 매가가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잖아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조금 돈을 적게 주고 이거 살 거냐, 좀 더 줘서 이거 살 거냐. 돈이 더 들어갑니다, 분명히. 그랬을 때 결론은 항상 과거에 답이 있어요. 위아래에 있는 게 도곡 24평, 위쪽에 있는 게 도곡 33평, 가운데 껴있는 게 잠실 33평이에요. 도곡 렉슬 24평이 제일 아래에 있는 건 당연하겠죠. 매가가 제일 낮은 게 맞고, 그 다음 비싼 게 잠실 헬스 33평이고, 그 다음 비싼 게 도곡 33평이거든요. 쭉 해보면 이게 만약에 강남만 올라가고 송파가 못 올라갈 것 같으면 그래프가 다르게 가야 되는데 정확하게 가운데 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 되는 대로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랭구님 두 중에 뭐 사야 될까요? 미치겠네요. 고민이에요. 하는데, 강남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사세요. 아, 근데 제가 가족들끼리 20평을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면 33평 가세요. 아, 근데 거기는 송파구잖아요. 아, 그러면 이거 가세요. 아, 거기는 20평이잖아요. 그럼 이거 가세요. 그럼 이걸 하세요. 그러면 33평에 가족들 4명 사는데, 아, 그건 너무 비싸잖아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재테크는 비슷하다. 가족이 거주하려면 이거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왜 억지로 말도 안 되는 20평에 가서 4명이 살려고 하느냐. 이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강남은 자기 만족일 수도 있잖아요. 대신에 이 경우는 어떤 경우만 이렇게 해야 되냐면,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세가 벌어지지 않고 비슷하게 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를 봤는데 하나 날라가고 하나 이렇게 간다. 그건 입지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소리예요. 그런 경우는 입지를 선택하는 게 맞아요. 여기는 안 될 입지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같이 간다면 둘 다 되는 입지라는 소리예요. 뭘 선택해도 무방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같이 유지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유연하게 선택을 해도 괜찮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꽤 많아요. 선택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연식하고 평형이 이제 섞여 있는 경우도 많아요. 아까는 연식이 좀 비슷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도곡동에 가면 도곡 현대 아이파크가 구축이거든요. 2007년식이에요. 33평대 지금 날아가고 있죠. 과거 회복하고 지금 고점 완전 돌파해버렸죠. 그 다음에 여기 44평으로 가면 지금 바닥을 기다가 매물 나왔는데 바로 그냥 올라왔죠. 거래는 안 됐습니다. 매물만 나왔어요. 54평은 2월 달에 하나 거래되고 아직 매물도 안 나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지금 33평은 평당가가 6,600이에요. 48평은 6,100이고요. 54평은 이게 5천만 원대긴 한데 지금 매물이 안 나와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지금 강동구 그라시움이 평당 5천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구 마포로 가면 평당 6천이 넘어요. 6천만 원이면 사실 이걸 살 수 있는 돈이거든요. 6천 초반대면. 마포 성동구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이거 48평대를 그 가치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왜? 똑같은 평당 6천 초반 하니까. 근데 이 24년 2월 달에 54평을 매매를 28억 주고 누가 샀더라고요. 산 다음에 자랑 사진을 또 올렸더라고요. 카페에다가. 샀어요 하면서. 이 사람이 산 금액이 평당 5,100이거든요. 평당 5,100은 정확하게 고도 그라시움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은 딱 보면 이게 위치상 요거 딱 매봉산, 여기 제가 와이프랑 그때 지난달에 한번 산책 갔다 왔는데 뷰가 딱 나오거든요. 구축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조금 멀긴 하지만 그거 빼고는 또 그렇게 나무랄 데가 없는 입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너무 신축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입지가 양호하면서도 약간 연식을 낮추고 또 그 안에서도 편을 다르게 좀 바라본다면 사실은 꽤 우리가 널찍한 공간에서 거주하면서도 만족할 수 있는 금액대를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이거는 매가가 높은 거는 평수가 너무 높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가치를 보면 야, 이건 잘 샀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앞으로 이 아파트의 건물의 가치가 빠지는 것보다 토지 가격이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를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지역들보다. 그러니까 이건 살만하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만약 고도그라시움을 평당 5천 주고 샀는데
걔의 땅값이 올라가는 속도랑 이거랑 비교가 안 되겠죠. 걔는 신축이니까 감가상각 될 거고. 그래서 조금 구축이라도 입지가 좋다면, 그리고 가격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면 저는 why not?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선택할 때 지역을 선택 안 하고 저는 웬만하면 아파트 중심으로 입지를 보고 선택을 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사도 되는 입지와 사면 안 되는 입지는 사실 저는 정해져 있다고 보거든요. 최근에 제가 뭐 영상 같은 거 올렸을 때 누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평촌 샘마을 60평대 거주하고 있는 60대입니다. 22년을 여기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서울만 사라고 하니까 불안합니다. 잘 살고 있는데 저 이거 여기 살고 싶은데 서울로 가야 될까요? 평촌 폭락할까요? 뭐 이런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과연 그럴까? 샘마을 한번 볼까? 하고 지도를 띄워봤거든요. 평촌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평촌 이쪽인데요. 평촌역도 있고 한데 그분이 살고 있는 동네는 샘마을이 여기예요. 조금 더 아래쪽에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60평대 살고 있는 60대 분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하잖아요. 덩어리를 이렇게 딱 나누기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생활권이 분리되는 거는 전 무조건 쪼개요. 이 큰 도로가 있잖아요. 생활권이 분리됩니다. 쪼개요. 여기도 분리돼요. 쪼개요. 저는 이건 버려요. 제일 맛있는 부위는 여기 있거든요. 왜 이게 맛있냐면 얘는 확장성이 있어요. 쫙 연결돼 있잖아요. 상권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쫙 들어와 있고 다 이용할 수 있고, 여기는 뭐가 들어올 수가 없고 인프라가 너무 없거든요. 여기도 막혀 있고 여기도 막혀 있고, 여기는 제가 봤을 땐 섬이에요. 섬. 입지를 평가를 하면 객관적으로 저기도 섬이고 여기 신축이긴 한데 누가 여기 내 집 마련하려고 제가 말렸거든요. 그때 이 사람이 이걸 사려고 하더라고. 이거랑 과천을 고민하길래 야 이걸 왜 사냐, 과천을 살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결론을 내드렸고, 여기 있는 집은 오래 가져갈 만한 이유는 사실은 없는 입지예요. 처음부터 선택할 이유도 없는 입지고, 무조건 뭘 사더라도 요 안에 거를 사야 된다. 구축을 사더라도. 그 다음에 각 지역별로 이런 메커니즘은 다 있거든요. 여기 송파가 참 좋다고 얘기하지만 이쪽은 다 주택가가 너무 많거든요.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는 썩 좋은 입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얘보다 이 두 개가 훨씬 나아요. 왜 좋냐면 아파트 하나가 아파트 한 10개 좀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만 모여있는 동네라고 봐도 돼요. 나홀로 아파트 여기 뭐 한 200세대, 100세대 이거 몇 개를 합쳐야 돼요. 이거 뭐 세대수 만 세대 막 되는데. 그러니까 합격이에요. 헬리오도 원래 좋은 입지는 아니에요. 왜? 주택가로 껴있는 동네고 재개발로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세대수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하나의 동느낌 나버려요 그냥. 그래서 합격. 나머지 다 불합격. 그래서 입지를 낮추더라도 송파구가 아니라 다른 구로 가더라도 아파트 밀집되는 지역을 선택하는 게 낫다. 이해가 돼요? 마포구 들어서 아까 좋은 동네인 거고, 그래서 아까 나머지 좀 애매해지는 거고, 길도 이렇게 지금 보면 길이 막 정비가 되지 않은 길들 전부 마이너스 요인들이거든요. 성동구도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동네는 딱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나머지들은 사실은 좀 애매해요. 각 구를 제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주면 좋겠지만 그러면 아마 한 20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구 하나를 제가 설명할 때부터 최소 한두 시간씩 설명하기 때문에 그걸 오늘 제가 할 수는 없겠지만 덩어리를 먼저 좀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강동구도 보면 이쪽은 다 주택가죠. 서울하고 멀지만 여기가 압도적이죠.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 지나도 여기 계속 압도적일 거예요. 이거는 바뀌어봤자 한계가 있어요. 바뀌어봤자 그냥 아파트 한 개 떨렁 들어오는 거거든요. 밖에 나가면 뭐 다가구 빌라가 있고 다가구 1층에 맨날 이상한 사람 담배 피고 있어. 그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애들이 거기 지나가야 돼. 길이 막 4m밖에 안 돼. 그럼 엄마들 떠나가고 싶죠. 당연히. 그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덩어리를 좀 잘 봐야 된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길도 그나마 잘 되는 이유가 얘네들 합쳐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로드뷰를 보면 딱 찍으면 여기는 택지개발지구 같구나 이런 느낌 들거든요. 착각이 오거든요. 합격 이런 데는 다 애매하죠. 성북구도 기름이 잘 되는 이유가
몰려있고 아까 여기 월곡도 몰려있고 조암동도 그나마 조금 몰려있긴 한데 그 밀집도가 좀 약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매트릭스 같은 것들을 가지고 정리하고 매번 하거든요. 저는 뭐 시간이 좀 있으니까 뭐 여기 뭐 재개발 뭐 이런 것들 입지지도 이런 것들 제가 다 만들고요. 뭐 전국에 있는 재개발 뭐가 있는지 뭐 노량진 흑서 뭐 투자금 얼마 들어가는지 안전마진 얼마나 들어가는지 뭐 계산 다 하고요. 뭐 안전마진 없는 것도 너무 많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입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지 지도를 만들죠. 제일 탐나는 거. 제가 만약에 투자 금액이 19억 있으면 저는 원밸리를 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입지를 평가했을 때 걔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24평짜리 가지고 전국에 있는 걸 산다 했을 때 뭐 사고 그 다음 뭐 사고 그 다음 뭐 사고 돈 1억이 부족하면 나는 아크로 리버 사야 되겠다. 7천 부족하면 원펜타스 사야 되겠다. 1억이 부족하면 레메안저는 퍼스티지 산다. 여기는 연식이 오래돼도 입지가 좋으니까. 그 다음에 왜 한 줄 띄었냐면 덩어리가 달라지거든요. 클래스가 미세하게 똑같은 반포긴 하지만 저는 이거를 덩어리가 다르다고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한 칸 띄우고 15억 있으면 어떤 거를 줄 세우고 쭉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투자금이 뭐 한 2, 3억 될 때까지 쭉 줄 세우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쪽은 개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갈라치기를 정말 많이 해야 돼요. 버리는 지역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대단한 작업이 아니에요. 적은 게 몇 개 없잖아요. 근데 물론 한 줄을 적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엄청나게 보죠. 과거 시세 다 평가하고 매매가 전세가 다 확인하고 내가 그 동네 다 가봤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니까 나라면 이 돈이면 이거 살 것 같은데 이런 평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 지역 안에서 좀 맛있어 보이는 덩어리 그런 것들을 따닥 끄집어내고 그 덩어리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 몇 개를 조금 추리고 그리고 나서 요거를 믹스하는 작업도 한번 해보세요. 표를 만들어보고 직접 입력해보면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뭐 기왕이면 그런 것들도 정리해서 올려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입지 분석할 때 뭐 혹여나 진짜 입지 분석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 싶다고 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입지 분석 자료들이 꽤 많거든요. 그거를 다 안 보더라도 하나를 보면 아, 입지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아마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이 내가 더 관심 있는 지역이라면 더 도움 되겠죠. 그러면 제가 하자마자 몇 개를 많이 버리거든요. 왜 버리는지, 얘를 왜 살리는지, 그 안에서도 몇 개는 살리고 몇 개를 다 버려버리거든요. 왜 그러는지, 그 경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움 될 거라고 보고요. 경기도 지역은 가서블 정리를 많이 해놔가지고 도움 되실 것 같고, 어때요? 오늘 뭐 제가 준비한 거는 1시간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되긴 했네요. 오버돼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보너스로 이제 청산별곡 아세요? 사러리 살을 놨다, 청산에 살을 놨다, 머리랑 줄 쳐놓고, 자, 뭘까요? 국어 시간 나오잖아요. 답이 뭐죠? 네. 역시 공부를 열심히 잘 하셨네요. 그래서 제가 청산별곡 말고 램군의 내집별곡 하나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20억 있으면 원베일리, 16억 있으면 레메안 퍼스티지, 14억 있으면 반포 르에, 12억이면 저는 구축이라 하더라도 대치 아이파크, 10억이 있으면 파크리오, 11억 있었으면 제가 리텐츠를 넣을 건데 2억 단을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8억 있으면 옥수 파크힐스, 6억이면 성수의 텐즈힐, 5억이면 서대문구 이편한세상 강서구에 있는 이편한세상 염창 역세권, 4억 있으면 서대문구 DMC 파크부 자이. 돈이 없으면 전세 살아도 괜찮다. 뭐 아니어도 된다. 제가 뭐 못 산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저는 이러한 프로세스로 진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기도 하고요. 너무 지식이 없으면 지식을 조금은 채워야 되겠죠. 뭐 유튜브 영상도 보고 뭐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집을 살 때 실거주를 할 건지 갭 투자를 할 건지 먼저 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실거주 할 거면은 멀리 있는 걸 못 살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갭 투자를 해둘 거면은 멀리 있는 것도 다 검토해 볼 수 있겠죠. 그걸 먼저 정한다. 두 번째를 해야 될 거는 내가 얼마까지 가용 가능하냐. 그것들을
도출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아까 내가 입지를 조금 선별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거기서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도출해야 되겠죠. 왜냐면 너무 비싼 아파트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살 수 있는 금액에서 가능한 것들을 도출하고 그 안에서 좀 탑5를 좀 만들어 보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그 지역을 안 가볼 수는 없겠죠. 이 큰 금액을 들여서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다시 가봐야 되고 가서 좀 체크하고 그리고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뭐 잠실S를 갔는데 예를 들어서 인기동하고 비인기동 금액 차이가 얼마나 할까요? 인기동과 비인기동은 기본적으로 10% 차이 나야 됩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똑같은 금액은 말이 안 되잖아요. 로얄동과 완전 비로얄동이 있을 때. 그러면 그게 뭐 2천만 원, 5천만 원 차이 나는 게 아니라 10% 차이 나요. 20억짜리 동네에 가면 2억 차이 나고요. 3억짜리 아파트 볼 때는 6천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보고 온 물건이 비로얄동의 저층이고 하나는 로얄동의 고층이에요. 똑같은 로얄동 내에서 저층하고 고층은 얼마 차이 나야 될까요? 10% 차이 나요. 그러면 이게 4억이 차이 날 수 있다는 소리예요. 20억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쫙 받은 다음에 우리가 꼭 잘해야 될 게 뭐가 로얄동이고 뭐는 비로얄동인지, 이 녀석의 가격은 얼마가 돼야 적정 가격인지 동층까지 고려하면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는 기본인데, 그걸 또 미흡하게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체크해야 된다. 마지막에 매물 검증하고 대출을 어떻게 할 건지, 전세대가 얼마나 가능한지, 그리고 내가 보유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결정하고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할 게 많고, 이 단계를 다 무시하고 그냥 아무거나 듣고 툭 질러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 시간 지나서 후회하는 경우도 너무 많죠. 사실은 좀 더 꼼꼼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총알이 하나밖에 없는 거 아세요? 내 집 마련할 때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알이 하나예요. 빵 쏜 끝이에요. 회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신중하게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대충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전 과정을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전 과정을 다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걸 내가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게릴라 콘서트를 했거든요. 그때 강의를 한번 이거 했었어요. 그때는 그 전에 주주총회 듣던 분들이 신청을 다 해버려가지고 오픈도 못하고 그냥 마감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분들 했는데 이것들 다 잘할 수 있을까? 막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때는 그분들한테 말을 못했던 건데 오늘 내가 하나 더 넣었거든요. 이거를 내가 도와주면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해서 과정을 한 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픈을 해놨거든요. 이 모든 과정을 내가 한번 다 도와줘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가용 자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도와주는 거를. 이게 지금 우리 프로에 가면 어젠가 오픈을 해놨거든요. 이 내 집 마련 실전 수업. 그래서 아마도 오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금액이나 살려고 하는 매가 금액대가 고만고만하게 겹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사람끼리 좀 그룹을 맺혀줘야 되겠다. 어차피 같은 금액대면 검토해야 될 대상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룹핑을 한 다음에 그 그룹에 맞는 것들을 도와주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게 이 실거주를 할지 갭 투자를 할지부터 정해야 되거든요. 내가 만약에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랑 실거주로 15억짜리 사는 거랑 똑같은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갭 투자로 샀을 때 요거는 전세가가 8억 2천쯤 하면 투자 금액이 6억 7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대출이 필요 없겠죠. 근데 여기를 실거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람이 대출을 이제 몇 프로를 할 것인가 케이스가 많이 나오죠. 근데 막 60%까지 뭐 끌어올렸을 때 투자 금액이 6억 들어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자가 3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럼 엄청 부담스럽잖아요. 그럼 투자금을 쫙 줄여고 40%만 하면 되는데 그럼 200만 원 들어가면 좋은데 이게 실투금이 9억이 들어가거든요. 저기는 6억 7천인데 저걸 맞추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전세가율 55%로 맞춰야지만 실투금이 똑같아져요. 요거 이해되죠?
전세가율 55%, 대출 55%를 해야 실투자금이 똑같아져요. 차이가 뭐가 있냐면 전자는 대출 이자가 없는데 얘는 대출 이자가 또 매달 275만 원 생겨요. 근데 대신에 차이가 뭐냐면 요거는 해두면 또 어딘가 거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주면 또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거주할 거냐. 만약에 요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옆집에 전세로. 그럼 그 전세가가 8억 2천 하겠죠. 근데 그 8억 2천을 또 대출을 하겠죠. 최대치로. 그러면 그 이자가 나가겠죠. 근데 그 이자가 얘보다는 작아요. 신기하게 계산해 보면. 근데 여기서 아마 돈을 더 줄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은 8억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거주하면서 좋은 집을 아마 사두고 싶은 욕심이 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 예상컨대 이 정도 집을 살 사람이면 전세 8억을 안 들어가고 좀 더 낮춰서 한 4억대로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4억을 이제 가지고 또 대출을 했을 때 이제 비용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들이고, 가용자금 같은 것들도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주택이 역전세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들도 가용자금을 미리 계산하고 신규로 내가 사는 것들도 좀 가용자금 확보하고 해가지고 실제 내가 어느 정도까지만 투입해야 되는지 조금 찾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단계별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고 아파트 살 수 있는 것들 리스트업해서 제공해드리고 현장 답사해서 갔다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답사하고 난 거를 와가지고 여러분의 입으로 발표하고 그리고 제가 피드백 해주고 하면 뭐가 더 좋은지 왜 좋은지 더 잘 선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은 그냥 공부할 사람이 와가지고는 전 생각은 큰 도움 안 될 것 같고 진짜 내 집 마련을 할 생각이 있는데 혼자서 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라면 만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이네요. 진짜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투자 성공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요. 내 집 마련을 잘하는 방법이 투자를 잘하는 방법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특히 아파트에 있어서는. 그리고 최소한의 공부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욕망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건 좀 필요하고요. 너무 좋은 거 막 연끌 안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위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 저는 행복한 내 집 마련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강의를 듣고 더 조바심이 나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객관적으로 그냥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생각부자 우리 푸릉 주주님,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행복한 주말 되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